약은 만병통치약이요. 금강산 천년 영지로 만들었소. 장터에 울려 퍼지는 약장수의 목소리. 하지만 5살 여자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아저씨, 눈이 자꾸 깜빡여요. 손도 떨리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장터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던 그 아기 덕분에 제가 온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미가 될 줄은. 오늘도 긴 시간 혼자 잘 견뎌내셨습니다. 적막한 방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이야기 들어주시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작은 장터 마을. 저는 그곳에서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과부 옥순입니다. 나이는 33, 29에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온 지 벌써 4년째였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거나 장터에서 짐을 날라주거나 밭일을 거들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품삯이 답푼. 그것도 일이 있는 날에만 받을 수 있었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그날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네, 무쇠소 파는 장돌뱅이, 약초 파는 노인.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저는 김진사 댁에서 받은 빨래 짐을 머리에 이고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무거운 짐에 목이 뻐근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을 마치면 다푼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장터가 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어진 나물이나 주우려 뒷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나면 상인들이 버린 채소나 과일을 주울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저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장터 뒷골목.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처음엔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헌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100일도 안 된 듯한 여자아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아기를. 아기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을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요. 저는 쪽지를 옷고름에 매달아 보관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형편도 빠듯한데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하지만 그대로 두면 이 아이는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을 뻗으며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4년. 매일 밤 빈방에서 혼자 우는 날들. 그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지 마라, 아가야. 내가 널 살려줄게.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방 한 칸짜리 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옷으로 아기를 감싸고 물을 적신 천으로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아기는 물기를 빨아들이며 작게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미가 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미. 저는 이제 어미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쌀 한 줌을 아껴뒀던 것을 꺼내 미음을 끓였습니다. 본래는 제가 사흘간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었지만 아기가 더 급했습니다. 아기에게 조금씩 먹이자 아기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저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복덕, 복을 가져올 아이가 되렴. 복덕은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를. 복덕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먹일 것도 입힐 것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모두 복덕을 위해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아이를 주워 키운다더라. 제 몸도 못 가누는 주제에 남의 자식을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덕만 있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았으니까요. 복덕이 돌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부자 김진사 댁에 물건을 배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복덕을 등에 업고 갔는데 김진사가 복덕을 보더니 신기해했습니다. 하하, 귀여운 아이로구나. 눈이 참 영특하게 생겼어. 감사합니다, 나리. 그때 김진사의 머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날이 어제 말씀하신 쌀 20가마를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올해 농사가 풍년이라 창고가 꽉 찼구나. 네, 날이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등의 복덕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어머, 왜 그래 복덕아? 복덕이 계속 울며 제 등을 밀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피하라는 듯이. 평소에는 순하던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아이가 낯을 가려서. 저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덕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복덕아, 왜 그랬니? 아팠어? 하지만 복덕은 말을 못했습니다. 아직 돌이 지난 아기였으니까요. 사흘 뒤, 김진사 댁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쌀 20가마가 모두 사라졌고 범인은 바로 그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은 쌀을 훔쳐 이웃 고을에 팔아넘긴 뒤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덕이가 그걸 알았던 걸까? 그래서 온 걸까?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복덕이 2살이 되었을 때 장터에서 한 상인이 저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비단을 헐값에 드리겠소. 장터에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비단은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명주로 짠 듯한 광택이 났고 색깔도 고왔습니다. 저는 솔깃했습니다. 이걸 사서 팔면 한 달치 양식은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입니까? 은자 한 양만 주시오. 은자 한 양이면 제가 한 달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단을 팔면 은자 2~3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복덕이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싫어요. 나쁜 사람. 복덕아, 왜 그래? 저 아줌마 눈이 이상해요. 말할 때 손이 떨려요. 복덕은 2살이었지만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보다 말이 빨랐지요. 상인이 웃었습니다. 아이가 귀엽게 생겼군. 하지만 장난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저는 복덕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전에도 복덕이 맞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다고. 됐습니다. 저는 복덕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그 상인이 사기꾼으로 잡혀갔습니다. 가짜 비단을 팔아 수십 명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진짜 명주가 아니라 무명의 물을 들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옥순이는 운이 좋아. 사기를 안 당했잖아. 그 사기꾼한테 속은 사람이 10여 명이나 된다던데.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복덕이 저를 지켜준 것이라고. 이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구나. 복덕이 3살이 되던 해, 본격적으로 복덕의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서당 훈장 박선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선비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아는 양반이었습니다. 가난한 양반이었지만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살았지요. 옥순, 내 딸이 이상하다는 소문을 들었네.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맞힌다던데? 저는 난처했습니다. 복덕의 능력을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가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박선비가 복덕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험을 해봐도 되겠나? 박선비는 복덕에게 물었습니다. 복덕아, 내가 지금부터 2가지 이야기를 할 거야.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거짓말이야. 맞춰볼 수 있겠니? 복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비가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제 한양에 다녀왔단다. 임금님을 뵙고 왔지. 복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훈장님은 어제 서당에 계셨어요. 박선비가 놀랐습니다. 맞다. 어떻게 알았지? 훈장님 눈이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이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말할 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박선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살짜리가 이런 것까지 관찰한다니. 박선비가 2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죽을 먹었단다. 복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어떻게 알지? 훈장님 옷에 죽 얼룩이 묻어 있어요. 여기. 복덕이 자신의 옷깃을 가리켰습니다. 박선비가 자신의 옷을 보니 정말로 작은 죽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진짜 이야기할 때는 눈을 똑바로 봐요. 박선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3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박선비는 더 어려운 시험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 5명을 불러서 각자 진짜 이야기와 거짓 이야기를 섞어서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호랑이를 봤어. 복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눈을 5번 깜빡였어요. 2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3그릇 먹었어. 복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배가 불러서 자꾸 만지작거려요. 3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겨울에 한양에 다녀왔어. 복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4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김진사 댁에서 일했어. 복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옷에 흙이 묻어 있고 손톱에 흙이 끼었어요.
5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장터에 갈 거야. 복덕이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눈빛이 기대에 차 있어요. 5명 모두 맞췄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기하구나. 저 아이가 정말 사람 마음을 읽는구나. 박선비가 제게 말했습니다. 옥순,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천재야. 사람의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능력. 이런 재능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 저는 떨렸습니다. 훈장님, 이 아이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입니다. 박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키우면 돼. 하지만 이 재능을 잘 쓰면 이 아이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박선비가 제게 복덕이 버려질 때 함께 있던 쪽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옷고름에 소중히 보관하던 쪽지를 꺼내드렸습니다. 박선비가 쪽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 아이를 부탁한다는 내용일 뿐이야. 하지만 박선비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신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될지. 복덕이 5살이 되던 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5월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의 물이 마르고 밭의 곡식이 시들어갔습니다. 우물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고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7월이 되자 마을 이장이 무당을 불렀습니다. 하늘의 죄를 지내야겠소. 이래서는 모두 굶어 죽을 것이오. 무당은 인근에서 유명하다는 자였습니다. 화려한 무복을 입고 큰 붓과 징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무당이 춤을 추며 굿을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마을에 비를 내려주소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나이다. 한 시즌 동안 굿이 계속되었지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무당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오. 신령께서 노하신 것 같소. 분명 마을에 무언가 부정한 것이 있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정한 것이라니? 무당이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소리쳤습니다. 보이오. 신령께서 보여주시오. 마을에 저주받은 아이가 있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주받은 아이라니? 무당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과부가 주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요. 버려진 아이를 주워 키우니 하늘이 노한 것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와 복덕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복덕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옥순, 미안하지만 그 아이를 마을에서 내보내야겠소. 안 됩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우리 모두 굶어 죽소. 한 아이와 마을 전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오. 저는 복덕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저주받은 아이.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 아이 때문에 모두 죽을 순 없지. 그때 복덕이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어미, 저 무당 아저씨 거짓말하고 있어.
눈을 계속 깜빡이고 손을 떨어. 엄청 떨려. 그리고 복덕이 무당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저 아저씨가 우물에 뭔가 넣는 걸 봤어.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무당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헛소리, 어린아이의 망언이요. 신령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지만 복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물 바닥에 가보세요. 큰 돌멩이가 3개 있을 거예요. 저 아저씨가 일부러 넣어서 물을 막았어요. 그리고 우물 옆 풀숲에 저 아저씨 버선이 떨어져 있어요. 어젯밤에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이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물로 갔습니다. 복덕의 말대로 우물 바닥을 살펴보니 큰 돌멩이가 3개 있었습니다. 물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 옆 풀숲에서 버선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돌을 치우자 물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이장이 무당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무당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그게 복덕이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일부러 가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야 구슬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어젯밤에 숙소에서 혼자 웃으면서 이번에 큰 돈 벌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창문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저 아저씨는 무당도 아니에요. 진짜 무당이면 북을 칠 때 리듬이 일정한데 저 아저씨는 계속 틀렸어요.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사람들이 무당을 에워쌌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 우리를 속이다니. 무당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미안하오. 돈이 필요해서. 나는 원래 장돌뱅이였소. 무당 행세를 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무당을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이장이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옥순. 우리가 오해했소. 복덕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속을 뻔했소. 괜찮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복덕을 보는 시선에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마을을 구했어. 정말 신기한 아이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눈에 띄면 혹시라도. 그날 밤 박선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옥순, 이제 조심해야 하네. 무슨 말씀이신지. 복덕이의 소문이 너무 퍼지고 있어.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났다네. 그럼 혹시라도 한양까지 소문이 가면 누군가 복덕이를 데려가려 할지도 모르네. 박선비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훈장님,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네. 알려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박선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네. 알려주겠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네. 이 아이는 영모로 죽은 정승의 손녀다. 부디 살려주시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모라니. 그래. 10년 전 대영모 사건이 있었지. 정승 한 명이 영모를 꾸몄다가 삼족이 멸했네. 하지만 이 아이만 누군가 살려서 쓰레기 더미의 모양이야. 그럼 이 아이가 조정에서 찾으면 죽을 거야. 역적의 핏줄이니까. 저는 복덕을 꼭 안았습니다. 어떡하죠? 숨기는 수밖에 없네. 그리고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덕이 7살이 되던 해 가을, 운명을 바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 정만호였습니다. 정만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파는 큰 상인이었습니다. 비단, 도자기, 인삼, 약재, 온갖 것을 거래했지요. 그가 우리 마을 장터에 들렀을 때 저는 복덕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복덕은 이제 제법 컸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들을 잘 관찰했습니다. 정만호의 물건을 파는 좌판 앞에서 복덕이 멈춰 섰습니다. 어미, 저 빨간 비단 가짜예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복덕아, 조용히. 하지만 정만호가 복덕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만호는 비단을 직접 관리하는 상인이 아니라 여러 상인에게서 물건을 사서 파는 중간 상인이었습니다. 뭐라고? 가짜라고? 복덕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빨간 비단은 진짜 명주가 아니에요. 무명의 물을 들인 거예요. 정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비단에 대해 뭘 안다고? 실에 꼬임이 달라요. 진짜 명주는 실이 3번 꼬이는데 저건 2번만 꼬였어요. 그리고 복덕이 물건을 파는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저씨 표정이 이상해요. 제가 말했을 때 눈이 흔들렸어요. 얼굴도 빨개졌고요. 정만호가 물건을 파는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정말 가짜냐? 사내가 땀을 흘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나으리. 진짜 명주입니다. 복덕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손을 5번 떨었어요. 그리고 눈을 9번 깜빡였어요. 정만호가 비단을 물에 담가 확인했습니다. 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진짜 명주라면 물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짜가 맞았습니다. 정만호는 사내를 호되게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 나를 속이다니. 당장 꺼져. 사내는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정만호는 저와 복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 어미,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하구려. 아닙니다. 그저, 아니요. 정말 대단하오. 나는 장사를 20년 했지만 저 비단이 가짜인 줄 몰랐소.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소. 정만호가 무릎을 굽혀 복덕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야, 어떻게 알았느냐?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몸이 말해줘요. 눈, 손, 목소리, 얼굴 다 달라져요. 정만호가 감탄했습니다. 놀랍구나. 정말 놀라워. 정만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이 어미, 나와 거래를 하나 하지 않겠소? 거래요? 내가 전국을 돌며 물건을 사는데 가끔 속는 경우가 있어. 나쁜 상인들이 가짜를 섞어 팔기 때문이요. 이 아이가 나와 함께 다니며 가짜를 가려준다면 그 대가로 푸짐한 돈을 주겠소. 저는 망설였습니다. 복덕이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렇기에 더 좋소. 어른들은 아이를 경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지킬 것이요. 정만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복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저 하고 싶어요. 복덕아, 우리 가난하잖아요. 어미가 매일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서 어미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밖에 나가보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미를 위한다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복덕이를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복덕이가 싫다고 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약속하겠소. 정만호는 은자 5냥을 성금으로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거금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덕은 정만호를 따라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다녔습니다. 복덕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만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를 잘 대해줬고 복덕을 아꼈습니다. 처음 한 달, 복덕은 10건의 거래에서 7건의 사기를 막아냈습니다. 전주에서는 가짜 인삼을 가려냈습니다. 저 인삼은 진짜가 아니에요. 뿌리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알지? 팔고 있는 아저씨가 계속 침을 삼켰어요. 긴장한 거예요. 정만호가 확인하니 정말 가짜였습니다. 대구에서는 가짜 옥을 가려냈습니다. 저 옥은 유리예요. 진짜 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니? 파는 사람이 말할 때 눈을 위로 굴렸어요. 거짓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을 만질 때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진짜 옥이면 조심스럽게 다룰 텐데. 경주에서는 가짜 도자기를 가려냈습니다. 저 도자기는 왕실에서 쓰던 거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저 아저씨가 웃을 때 눈이 안 웃었어요. 가식적인 웃음이에요. 그리고 도자기 밑바닥에 금이 간 걸 숨기려고 계속 손으로 가렸어요. 정만호는 감탄했습니다. 복덕이가 없었다면 나는 큰 손해를 봤을 거요. 정만호는 약속대로 넉넉한 돈을 주었습니다. 한 달에 은자 10냥.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큰 돈을 만져봤습니다. 복덕아, 내 덕분이야. 어미,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매일 밥 3끼 먹고 고기도 사 먹을 수 있어. 복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평생 굶주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 하지만 복덕의 재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정만호가 큰 거래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에서 비단 100피를 사겠다고 하는데 값을 얼마에 불러야 할지 모르겠소. 너무 비싸면 안 살 것이고 너무 싸면 손해를 보고. 복덕이 물었습니다. 그 상단 주인 만나봤어요? 응, 어제 만났지. 그럼 그분이 진짜로 사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표정을 봤을 때, 눈빛을 봤을 때, 말투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만호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차를 마시면서 계속 잔을 만지작거렸어. 그리고 비단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지. 값을 물어볼 때는 먼저 물어봤어. 얼마에 파실 생각이요? 하고 복덕이 듣고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급해요. 꼭 사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알지? 잔을 만지작거린 건 불안한 거예요. 꼭 사야 하는데 못 살까봐 걱정한 거예요. 목소리가 빨라진 건 마음이 급한 거고요. 그리고 값을 먼저 물어본 건 정말 중요해요. 보통은 파는 사람이 먼저 값을 말하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먼저 물어봤다는 건 빨리 사고 싶다는 뜻이에요. 정만호가 놀랐습니다. 그럼 내가 값을 높여도 되겠구나? 네. 하지만 너무 높이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상인이니까
너무 비싸면 화를 낼 거예요. 그럼 얼마가 적당할까? 복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원래 받으려던 값에서 열에 셋을 더 받으세요. 3알이나? 네. 그 정도면 화 안 내고 살 거예요. 급하니까요. 정만호는 반신반의하며 복덕의 말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상단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흔쾌히 샀습니다. 좋소. 그 값에 사겠소. 하지만 다음엔 좀 깎아주시오. 정만호가 복덕을 안아 올렸습니다. 복덕아, 넌 정말 천재야. 장사의 신이 내린 아이야. 그날부터 복덕은 단순히 가짜를 가려내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 최고의 거래 조건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만호의 재산은 배로 불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만호의 재산은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복덕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은자 100냥.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복덕아, 우리 집을 사자. 정말요, 어미? 응.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어.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방 2칸짜리 초가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것입니다. 복덕아, 이제 우리 여기서 살자. 어미 좋아요. 복덕이 기뻐하며 방방 뛰었습니다. 저는 복덕을 꼭 안았습니다. 복덕아,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미가 저를 주워주셔서 그래요. 어미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덕이 10살이 되던 해, 한양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만호가 큰 거래에 속아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정만호의 급한 전가를 받고 저희는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만호는 초췌한 얼굴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큰일 났소. 내가 속았소. 무슨 일이십니까? 정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의정 댁에서 연락이 왔소. 비단, 도자기, 인삼, 온갖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했소. 모두 합쳐 은자 1000냥어치였소. 영의정 댁 물건이니 절대 가짜가 없겠다 싶어서 복덕이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 거래를 했소. 그런데 정만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보니 영의정 댁이 아니었소. 사기꾼들이 영의정 행세를 한 거였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물건은 다 빼앗겼소. 은자 1000냥어치를. 이제 나는 빚만 남았소. 빌린 돈까지 합하면 은자 2000냥을 갚아야 하오. 정만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입니다. 복덕이 정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저씨,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덕아,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복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 기억하세요? 응. 셋이었어. 영의정 행세를 한 자, 그의 아들 행세를 한 자, 집사 행세를 한 자.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만호가 설명했습니다. 복덕이 듣고는 말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뭐?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을 거예요.
사기꾼은 습관이 있어요. 저는 그 습관을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양이 얼마나 큰데. 괜찮아요. 제가 찾을게요. 복덕은 저와 정만호를 데리고 한양시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이틀째, 3일째,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복덕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한 사내가 저자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확실하니? 네. 눈 깜빡이는 습관, 손 떠는 버릇. 정 아저씨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 옷 안쪽에 붉은 실로 술을 놓은 게 보여요. 정 아저씨가 영의정 아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정만호가 자세히 보니 정말 그 사내였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 사내를 뒤쫓았습니다. 사내는 복잡한 골목을 지나 한 큰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만호가 놀랐습니다. 저건 의금부 도사 집이 아닌가? 의금부 도사요? 응. 윤도사라고 조정의 관리인데. 설마 의금부 도사가 사기를 쳤을 리는. 하지만 복덕은 확신했습니다. 저 집이 맞아요. 사기꾼들의 본거지예요. 저희는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사기를 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지만 복덕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저 집 담장 너머로 비단 꾸러미가 보였어요. 정 아저씨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국 관아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의금부 도사가 사기단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관직을 이용해 수십 명의 상인을 속여 거금을 빼앗았던 것이지요. 도사의 집에서 정만호의 물건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물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복덕의 증언과 관찰 덕분에 사기단이 모두 잡혔습니다. 정만호는 물건을 돌려받았고 오히려 조정에서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임금님이 복덕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사기단을 잡은 아이냐? 네, 전하. 복덕은 임금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느냐? 의금부 도사라면 조정의 관리인데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몸이 말해줍니다. 관리든 양반이든 상관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임금님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아이로구나. 나이가 몇이냐? 10살입니다, 전하. 10살에 이런 일을 해내다니. 임금님은 복덕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내가 은자 100냥을 하사하겠다. 그리고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대 같은 인재는 나라에 필요하다. 크거든 궁으로 들어오겠느냐? 복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소녀에게는 어미가 있습니다. 어미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임금님이 웃었습니다. 효녀로구나. 좋다. 그럼 상만 받아가거라. 저희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정만호도 감사하며 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복덕아, 내가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 무엇인가요? 나와 동업을 하자. 내 상단의 절반을 내게 주겠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아니요. 복덕이가 있었기에 내가 이만큼 컸소. 2번이나 위기에서 구해줬고 재산도 배로 불렸소. 복덕이는 그럴 자격이 있소.
10살 소녀가 조선 최대 상단의 공동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덕이 15살이 되었을 때 우리 상단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한양, 평양, 전주, 대구, 경주 모든 주요 도시에 지점이 있었습니다. 비단, 도자기, 인삼, 곡식, 철물 온갖 것을 거래했습니다. 복덕의 능력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만 보고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큰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청나라 상인이 조선의 인삼을 대량으로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삼 1000근, 은자로 치면 5000냥에 달하는 큰 거래였습니다. 정만호가 망설였습니다. 청나라 상인은 다루기 어렵다고 들었소. 거만하고 값을 후려치려 하고 복덕이 말했습니다.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복덕은 이제 15이었지만 어엿한 상인이었습니다. 청나라 상인을 만나는 자리, 상인은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조선 인삼을 헐값에 사주겠다. 우리가 사주지 않으면 너희는 팔 곳이 없다. 하지만 복덕은 그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복덕은 청나라 말을 조금 배워두었기에 직접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꼭 사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으니까요.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 눈이 3번 떨렸어요. 그리고 주먹을 2번 쥐었어요. 당신은 청나라 황제께 인삼을 바쳐야 하는데 기한이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안 그러면 큰 벌을 받겠죠. 상인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당신이 거만하게 구는 것도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예요. 진짜로 우위에 있는 사람은 거만할 필요가 없어요. 상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덕은 정확한 값을 제시했습니다. 상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그 값에 사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좀 깎아달라. 그 거래로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은자 1000냥의 순이익. 복덕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진실을 보는 소녀 상인. 거짓을 간파하는 천재. 복덕 상단과 거래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덕과 거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복덕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덕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미, 제가 번 돈으로 마을에 우물을 파고 싶어요. 왜? 예전에 우리가 살던 마을, 사람들이 우물물이 부족해서 힘들어했잖아요. 무당이 돌을 넣어서 물을 막았던 그 우물 말이에요. 복덕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싶어요. 어미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도 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덕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복덕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복덕은 번 돈으로 고아원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마을에 학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사람들이 복덕을 칭송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마음은 더 큰 상인. 하늘이 내린 복덕이 21살이 되던 해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간신 윤대감이 우리 상단을 노렸던 것입니다. 윤대감은 권력욕이 강한 자였습니다. 돈을 좋아했고 부정을 일삼았습니다.
복덕 상단이 커지는 것을 시기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윤대감은 복덕에게 억지 누명을 씌웠습니다. 복덕이라는 상인이 나라의 곡식을 독점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한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권력자였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복덕은 의금부에 잡혀갔습니다. 저는 울며 복덕을 따라갔습니다. 복덕아, 어미 괜찮아요.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미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잖아요. 의금부 신문장. 윤대감이 직접 신문을 맡았습니다. 내가 곡식을 독점했다는 증인이 있다.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저에게 돈을 주고 곡식을 모두 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으니 복덕이 불리했습니다. 복덕이 그 사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복덕이 말했습니다. 전하,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감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냐? 복덕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할 때 눈을 7번 깜빡였습니다. 손을 11번 떨었습니다. 목소리가 3번 갈라졌습니다. 땀을 닦은 횟수가 9번입니다. 그리고 복덕이 윤대감을 쳐다보았습니다. 윤대감님, 당신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장이 술렁였습니다. 무엇? 감히 대감님을. 복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감님은 제 상단을 빼앗으려고 이 일을 꾸몄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당신의 눈빛이 증거입니다. 제가 잡혀올 때 당신은 웃고 있었어요. 슬쩍 입꼬리를 올렸죠. 억울한 사람을 신문하는 사람이 왜 웃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손을 떨고 계세요. 거짓이 들킬까봐 불안한 거죠.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계집애가. 그때 정만호가 달려왔습니다. 전하, 증거를 가져왔사옵니다. 정만호는 윤대감과 거짓 증인이 주고받은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복덕을 모함하기로 공모한 증거였습니다. 은자 50냥을 줄 테니 복덕이 곡식을 독점했다고 증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노했습니다. 윤대감, 이게 무슨 짓이냐? 윤대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하, 내가 감히 조정을 속이고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다니 당장 관직을 박탈하고 귀양 보내라. 윤대감은 끌려나갔습니다. 복덕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임금님이 복덕을 불렀습니다. 복덕, 그대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 싶다. 의금부 도사는 어떠하냐? 그대의 능력이면 거짓을 가려내어 억울한 백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복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감사하오나 소녀는 상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미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임금님이 웃었습니다. 여전히 효심이 지극하구나. 좋다. 그럼 대신 특별한 권한을 주겠다. 전국 어디서든 내 상단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마. 그리고 누구도 내 상단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복덕은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복덕이 25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복덕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미, 제가 예전 우리 마을에 가고 싶어요. 왜?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리고 박선비님 묘에도 가고 싶어요. 우리는 예전에 살던 마을로 갔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복덕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요? 저는 복덕입니다. 20년 전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설마 옥순이가 주워 키운 그 아이, 장터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네, 맞습니다. 복덕은 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20년 전 여러분은 가뭄이 들었을 때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님과 몇몇 분들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복덕은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학당을 짓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물을 새로 파고 곡식 창고를 지어주겠습니다. 겨울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갚아주다니. 복덕이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박선비님과 어미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선비의 묘 앞에서 복덕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복덕이가 인사드립니다. 선비님께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무당이 저를 내쫓으려 했을 때 선비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리고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잘 쓰면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셨죠. 선비님 말씀대로 저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저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제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어미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니? 어미가 저를 주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어미가 굶으면서도 저를 먹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어미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재능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덕아, 어미는 어미는 최고의 어미예요. 피는 안 섞였지만 어미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복덕이 30살이 되던 해, 저는 60을 넘겼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행복했습니다. 복덕은 여전히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복덕아, 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지. 어미가 저한테 가정이에요. 하지만 어미, 저는 행복해요. 어미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어느 봄날 복덕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미,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어미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복덕은 저를 큰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양 북촌에 있는 거대한 한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어미를 위해 지은 집이에요. 저택 안에는 하인들과 정원, 연못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것 아니냐? 아니에요. 어미는 이런 대접을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복덕은 저를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옛날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어미가 예전에 쓰시던 것들이에요. 빨래방망이, 바느질 도구, 그릇. 다 찾아서 모았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복덕이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복덕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복덕을 감싸고 있던 그 보자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장터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찾았어요. 이걸 보면 어미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복덕을 꼭 안았습니다. 복덕아, 어미는 정말 행복하다. 그날 밤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상인들, 조정의 대신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복덕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 어미를 기리는 자리입니다. 제 어미 옥수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장터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저를 주워 키워주셨습니다. 굶으면서도 저를 먹였고 추워도 저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아이라고 할 때도 어미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했을 때도 어미는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복덕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미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복덕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복덕아. 어미가 너한테 고마워해야지. 왜요? 내가 있어서 어미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어미는 외롭지 않았어. 내가 있어서 어미 인생이 의미가 있었어. 어미야말로 고맙다, 복덕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5이 되었습니다. 복덕은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수천 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미와 함께 있고 싶어요. 어느 겨울날 저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고 이제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복덕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미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제가 최고의 의원을 모셔올게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을. 아니야, 복덕아. 이제 어미가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안 돼요. 어미 가시면 안 돼요. 복덕이 울었습니다. 35살이 된 어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복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덕아, 어미 말 잘 들어. 네. 어미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주어서, 너를 키워서, 너와 함께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어미. 그러니 슬퍼하지 마. 어미는 웃으며 가는 거야. 복덕아,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어미. 뭐든지 할게요. 내가 어미한테 해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렴.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들을 도와주렴. 그게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야. 알겠어요, 어미. 꼭 그렇게 할게요. 저는 복덕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복덕아, 어미는 너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미.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덕의 손을 잡은 채로 평생 외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마지막은 행복했습니다. 복덕이 있었으니까요. 복덕은 저를 고향 마을에 묻어주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키운 어미 옥순. 여기 잠들다. 딸 복덕이 영원한 그리움을 담아 세우다. 복덕은 매년 제 묘를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유언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많이 도왔습니다. 고아원을 더 짓고 학당을 더 세웠습니다. 전국에 15개의 고아원과 20개의 학당을 지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복덕 나으리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나눠주십니까? 돈을 모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복덕이 대답했습니다. 제 어미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저는 어미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사랑을, 믿음을.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복덕은 45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선 최고의 상인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로운 상인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복덕을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저를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니?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장터에서 혼자 살아요. 복덕은 그 소녀를 보며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35년 전 장터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자신의 모습을. 이름이 뭐니? 은별이요. 복덕이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아, 너 우리 집에서 살래? 정말요? 그래. 내가 너를 키워줄게. 마치 내 어미가 나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은별이 복덕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복덕은 은별을 데려가 자신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은별에게도 상인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은별아, 사람의 눈을 봐. 눈은 거짓말을 못해. 내 어미.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해.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줘야 해. 내 어미. 꼭 그렇게 할게요. 복덕은 제 묘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어미, 저도 이제 어미가 되었어요. 어미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은별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미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밤낮으로 일하시면서도 저를 먹이셨죠. 추운 겨울에도 저를 따뜻하게 해주셨죠. 사람들이 저를 저주받은 아이라고 해도 저를 지켜주셨죠. 고맙습니다, 어미.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습니다. 마치 제가 대답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한다, 복덕아. 영원히.